아이씨, 할매, 눈깔은 장식이냐? 이게 얼마짜리 신발인지 알아? 만원 버스 안 한량의 무례한 고함은 그저 노인에 대한 폭언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깨어난 건 대한민국 최정의 인간 병기의 차가운 분노였고 법을 비웃던 거대한 범죄 카르텔이 무너지는 시작이었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 여러분은 어디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속을 뻥 뚫어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 더 통쾌한 이야기를 만들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가을 햇살이라고 하기엔 따갑고 여름의 끝자락이라 하기엔 서늘한 바람이 부는 어중간한 계절의 오후였다.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여군 1기 전역 대위 하선우는 필라테스 센터의 통유리창 너머로 복잡하게 얽힌 종로 삼가 거리를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10년간의 군 생활. 진해의 차디찬 겨울 바다에 수없이 몸을 던졌고 갯벌 위를 구르며 인간의 한계를 시험했다. 그녀에게 군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다. 하지만 3년 전 작전 중 부상을 입은 동료를 구하려다 무릎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다. 더 이상 완벽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군의관의 진단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렇게 그녀는 불가능은 없다고 외치던 자신의 세계를 떠나 모든 것이 가능한 이 복잡한 민간 사회로 돌아왔다. 수업을 마친 선우는 탈의실에서 휴대폰을 확인했다. 시어머니 윤정임 여사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한 통. 바로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저예요. 수업 중이라 못 받았어요. 아이고, 우리 애기. 바쁜데 미안하다. 내가 지금 경동시장에 약재 좀 사러 가는데 버스를 잘못 탄 모양이야. 여기가 어딘지 영 헷갈려서. 윤정임 여사는 남편 현준을 홀로 키워낸 강인한 분이었지만 서울 지리에는 유독 약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선우는 서둘러 겉옷을 챙겨 입었다. 어머니, 주변에 보이는 큰 건물이나 간판 같은 거 있으세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어디 보자. 저기 길 건너에 종묘라고 크게 쓰여 있네. 아이고, 내가 아주 반대로 왔구나. 알겠어요. 거기서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세요. 금방 갈게요. 선우는 센터를 나섰다. 종묘공원 앞 정류장. 어르신들이 유독 많이 이용하는 곳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초조한 얼굴로 두리번거리는 시어머니를 발견할 수 있었다. 다행히 별일은 없어 보였다. 어머니. 뭐냐, 우리 아가. 여기까지 오게 해서 어떡하니. 선우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경동시장으로 가는 버스를 함께 기다렸다. 이내 사람들로 가득 찬 271번 버스가 도착했다. 겨우 두 사람이 설 자리를 비집고 들어갔다. 버스는 퇴근 시간을 앞둔 도로 위에서 가다 서기를 반복했고 차내 공기는 사람들의 숨과 피로로 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때였다. 버스가 급정거하며 승객들의 몸이 크게 휘청였다. 중심을 잃은 윤정임 여사가 비틀거리다 옆에 서 있던 거구의 남자 발을 살짝 밟았다. 아,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젊은이. 윤정임 여사가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남자는 인상을 구기며 자신의 번쩍이는 구두를 내려다봤다. 아, 씨발. 눈깔은 장식으로 달고 다녀. 이게 얼마짜리 신발인 줄 알아? 떡 벌어진 어깨, 팔뚝을 가득 메운 조잡한 잉어 문신. 누가 봐도 시비를 걸고 싶어 안달이 난 상이었다. 남자의 고함에 버스 안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버스가 갑자기 서는 바람에.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미안하면 다야? 노인네가 정신머리가 없으면 집에나 곱게 있을 것이지 어딜 싸돌아다니면서 남한테 피해주고 지랄이야. 남자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섞여 나왔다. 승객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시선을 피했다. 어떤 이는 이어폰 볼륨을 높였고 어떤 이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침묵의 동조 혹은 방관. 선우는 그 모든 것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특수부대 시절 뼛속 깊이 새겨진 습관처럼 상황을 분석했다. 바로 그때 마동철은 윤정임 여사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어쩔 거냐고. 당장 50만 원 내놔. 안 그러면 이 자리에서 깽갑까지 받아낼 줄 알아.
밀쳐진 시어머니가 휘청이며 선우의 품에 안겼다. 그 순간 하선우의 눈빛이 변했다. 따뜻했던 온기는 사라지고 진해의 겨울 바다보다 더 차갑고 깊은 심연이 자리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등 뒤로 안전하게 보호하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어떤 망설임도 불필요한 동작도 없었다. 마치 정밀하게 프로그래밍된 기계처럼. 그만하시죠. 크지 않았지만 버스 안의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단단하고 서늘한 목소리였다. 마동철이 신경질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젊은 여자가 끼어들자 그의 얼굴에 비웃음이 어렸다. 뭐야, 당신은? 이 할망구 딸년이야? 제 어머니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만하시죠. 잘 됐네. 그럼 당신이 대신 물어내. 이 구두 이탈리아 한정판이야. 50만 원만 받고 깨끗하게 끝내줄 테니. 마동철이 돈을 받으려는 듯 선우의 어깨를 향해 손을 뻗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선우는 그의 손목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안으로 파고들며 가볍게 잡았다. 그냥 잡은 것이 아니었다. 손목 안쪽 요골신경이 지나가는 급소를 엄지와 검지로 정확하게 움켜쥐었다. UDT 대테러 과정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맨손 제압술의 첫 단계였다. 악! 마동철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의 팔 전체에 2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퍼져나갔다. 선우는 힘을 거의 주지 않았다. 그저 인체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정확하게 눌렀을 뿐이었다. 사람의 신체에는 고통을 느끼는 급소가 270개 이상 존재합니다. 손목에만 20개가 넘죠. 다음엔 어디를 눌러드릴까요? 아니면 이대로 팔을 반대 방향으로 접어드릴까요? 선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살벌하기 그지없었다. 마동철의 얼굴이 고통과 당혹감으로 하얗게 질렸다. 그는 어떻게든 손을 빼내려 버둥거렸지만 선우의 손은 마치 바이스 플라이어처럼 그의 손목을 꽉 물고 놓아주지 않았다. 가녀린 여자의 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악력이었다. 버스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더 이상 누구도 외면하지 않았다. 모든 승객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경외와 놀라움 그리고 통쾌함이 뒤섞인 눈빛들이었다. 사과하세요. 제 어머니께. 그리고 당신이 망친 이 버스 안의 모든 분들께. 네. 내가 왜? 마동철이 마지막 자존심을 부리며 악을 썼다. 그 순간 선우의 손가락에 아주 미세한 힘이 더 들어갔다. 으악. 알았어. 할게. 사과할게. 우드득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팔이 비틀리는 고통을 맛본 마동철은 결국 무릎을 꿇었다. 그는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윤정임 여사에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우는 그제야 그의 손목을 놓아주었다. 마동철은 팔을 부여잡고 낑낑거리며 다음 정류장에서 허둥지둥 내렸다. 버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선우를 향해 증오와 살기가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넌 뒤졌다고 말하는 듯한 비릿한 복수심이 담긴 눈빛이었다. 선우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진해의 훈련소 시절 교관은 늘 말했다. 적은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 특히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적은 더욱 그렇다. 오늘의 일은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거대한 폭풍의 전조에 불과했다. 그날 이후 며칠간은 평온했다. 하지만 선우는 보이지 않는 위협이 주변을 맴돌고 있음을 직감했다. 10년간 몸에 밴 경계 태세는 민간인이 된 지금도 그녀의 감각을 날카롭게 유지시켰다. 외출할 때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사건 발생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선우는 필라테스 센터로 출근하기 위해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자신의 검은색 제네시스 G70 앞에 멈춰섰다. 4개의 타이어가 모두 날카로운 것에 난자당한 듯 속절없이 주저앉아 있었다. 그리고 운전석 앞유리에는 붉은색 레커로 휘갈겨 쓴 글씨가 선명했다. 재미있었나 시발려나? 선우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생각보다 훨씬 저급하고 직접적인 방식의 보복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너의 일상에 언제든 개입할 수 있다는 명백한 협박이었다. 그녀는 즉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찢어진 타이어와 협박 문구를 여러 각도에서 촬영했다. 감정적인 동요는 없었다. 그저 묵묵히 정보를 수집할 뿐이었다. 그리고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상대는 남편이나 경찰이 아니었다. 나다. 차태식. 선배님. 필승. 웬일이십니까, 이 시간에? 차태식. 해군 특수전전단 통신정보 담당 부사관 출신. 선우와는 생사를 넘나드는 작전을 여러 번 함께했다. 전역 후에는 자신의 재능을 살려 판교의 대한민국 최고의 사이버 보안 업체를 차렸다.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그의 회사는 국정원이나 국방부의 비공식적인 사이버 작전에도 종종 동원되곤 했다. 도움이 좀 필요해. 개인적인 일이다. 말씀만 하십시오. 선배님 일이라면 제 일보다 중요합니다. 선우는 자초지종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버스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방금 벌어진 차량 테러까지. 상대방 이름은 마동철. 내가 보낸 사진의 레커 필체 그리고 4일 전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종로 3가에서 청량리 방면으로 가는 271번 버스 내부 CCTV 그리고 그 시간대 주변의 모든 방범 CCTV 확보해서 분석해줘. 저급한 양아치 같지만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봐야겠어. 알겠습니다. 마동철. 이름이 좀 촌스럽네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분석 나오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필승. 전화를 끊은 선우는 곧바로 보험사에 연락해 타이어를 교체했다. 그녀의 일상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전시 상황에 돌입해 있었다. 이틀 후 차태식에게서 연락이 왔다. 선배님 나왔습니다. 마동철 전과 7범. 폭행, 협박, 갈취. 전형적인 쓰레기입니다. 현재 스타리온 개발이라는 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타리온 개발? 서류상으로는 재개발 컨설팅 및 용역 업체인데 사실상 사채업과 철거 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폭력 조직입니다. 주로 영등포나 구로 일대 노인들을 상대로 불법 대출을 해주거나 재개발 지역의 영세 상인들을 협박해서 헐값에 가게를 넘기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근거지는 구로 디지털 단지 인근입니다. 구로. 시어머니가 혼자 살고 계시는 곳과 멀지 않았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마동철은 단순히 성질 더러운 양아치가 아니었다. 그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범죄 집단의 일원이었고 자신의 구역에서 그것도 노인을 상대로 벌이던 행각을 저지당하자 조직의 방식으로 보복한 것이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스타리온 개발의 배후에 TJ 건설이라는 중견 건설사가 있습니다. 대표는 백진기.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지만 이 바닥에서는 악질 중에 악질로 통합니다. 스타리온은 사실상 TJ 건설의 해결사 노릇을 하는 더러운 손인 셈입니다. TJ 건설. 백진기. 네. 현재 TJ 건설은 구로공단 부지 대규모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사업 규모가 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스타리온을 이용해 반대하는 원주민이나 상인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배님 괜히 엮이지 마십시오. 보통 내기들이 아닙니다. 뒤에 정치권이나 법조계 끈이 있다는 소문도 파다합니다. 차태식의 진심 어린 충고에 선우는 고맙다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엮이지 말라고? 이미 엮여버렸다. 아니, 그녀는 처음부터 피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가족을 건드렸고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인 노인들을 괴롭히는 암적인 존재들이었다. 선우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군 시절 사용하던 작은 수첩과 펜을 꺼냈다. 수첩의 첫 장에 그녀는 단호한 필체로 2개의 이름을 적었다. 마동철, 백진기. 그리고 그 아래로 거미줄처럼 복잡한 작전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목표 식별, 정보 수집, 약점 분석, 타격 계획. 군 시절 몸에 익혔던 모든 절차가 다시 그녀의 머릿속에서 체계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파문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그 파문을 역으로 이용해 거대한 해이를 일으킬 차례였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는 사냥의 시간이었다. 작전의 첫 단계는 정찰 및 정보 수집이었다. 선우는 스스로 그림자가 되어 적의 심장부로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며칠에 걸쳐 스타리온 개발의 사무실이 있는 구로 디지털 단지의 낡은 오피스텔 건물을 관찰했다. 복장은 평범한 직장인처럼 주변 환경에 완벽하게 녹아드는 위장을 택했다. 첫날은 길 건너편 카페에 앉아 망원 렌즈로 사무실을 드나드는 인물들을 촬영하고 동선을 파악했다. 둘째 날은 배달 기사로 위장해 건물 내부 구조와 비상계단, CCTV의 위치와 사각지대를 꼼꼼하게 머릿속에 그렸다. 관찰 닷새째, 선우는 결정적인 정보를 포착했다. 매일 저녁 같은 시간, 번호판이 허로 시작하는 렌터카 법인 소유의 검은색 카니발이 사무실 앞에 도착했다. 마동철을 포함한 모든 조직원이 차에서 내리는 남자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냉혹한 인상을 한 남자. 그가 바로 백진기였다. 선우는 그가 마동철에게 무언가 지시하며 뺨을 가볍게 치는 장면을 놓치지 않았다. 마동철은 굴욕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둘의 관계는 단순한 상하 관계가 아니었다. 절대적인 지배와 복종 관계였다. 선우는 백진기의 차량 번호와 그의 동선을 기록했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 한번 차태식에게 연락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러운 부탁이었다. 백진기의 개인 휴대폰과 차량에 대한 감청 및 위치 추적. 명백한 불법이었지만 차태식은 군말 없이 실행에 옮겼다. 그에게 하선우라는 이름은 법 위에 존재하는 신뢰의 상징이었다. 며칠간의 감청을 통해 선우는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다. 다혈질에 충동적으로 보이는 마동철이 사실은 조직 자금의 일부를 몰래 빼돌려 불법 스포츠 도박에 탕진하고 있었다. 백진기에게는 절대 들켜서는 안 될 완벽한 약점이었다. 이제 판을 짤 시간이었다. 선우는 내부의 균열이야말로 가장 견고한 성벽도 무너뜨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마동철을 그 균열의 시작점으로 삼기로 했다. 선우는 대포폰을 이용해 스타리온 개발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음성 변조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마동철 실장님 되십니까? 누구야? 당신이 빼돌린 돈으로 한 토토, 요즘 수익률이 별로 안 좋은가 봐. 백진기 대표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 당신 아마 서해안 어디 콘크리트 블록에 담겨서 바다 구경하게 되지 않을까? 수화기 너머로 마동철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원하는 게 뭐야, 개새끼야? 원하는 거? 난 그냥 정의를 원할 뿐이야. 당신 같은 쓰레기들이 노인들 등쳐먹고 사는 꼴은 못 보겠거든. 내가 자료 하나를 보낼 테니 잘 생각해봐. 당신이 살 길은 하나뿐이야. 선우는 전화를 끊고 미리 준비해둔 문자 메시지 하나를 보냈다. 메시지에는 마동철의 불법 도박 사이트 접속 기록과 계좌 이체 내역을 캡처한 이미지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리고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백진기의 비자금 장부 원본, 그거 가지고 내일 밤 10시 가리봉동 폐공장 단지로 혼자 나와라. 내 죄를 덮어줄 마지막 기회다. 물론 백진기의 비자금 장부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극도의 불안에 떨고 있는 마동철이 그 존재를 믿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횡령 사실을 덮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약속 장소에 나올 것이 분명했다. 동시에 선우는 또 다른 대포폰으로 백진기에게 익명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의 충견 마동철이 당신의 비자금 장부를 들고 누군가와 거래하려 합니다. 내일 밤 10시 가리봉동 폐공장 단지. 증거를 직접 확인하시죠. 의심 많고 교활한 백진기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현장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서로를 의심하고 증오하는 두 마리의 맹수가 서로를 향해 어르렁거리게 될 무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볼 단 한 명의 연출가. 선우는 약속 장소인 가리봉동 폐공장 단지가 내려다 보이는 맞은편 건물 옥상에 몸을 숨겼다. 손에는 고성능 야간 투시경과 캠코더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사냥을 앞둔 포식자처럼 고요하게 숨을 죽인 채 잔혹한 연극의 막이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밤 10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약속 장소에서 약 200m 떨어진 폐건물 5층 옥상.
하선우는 오래된 물탱크 뒤에 몸을 숨긴 채 모든 신경을 눈앞의 무대로 집중하고 있었다. 손에 들린 소형 캠코더의 고감도 렌즈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사물의 움직임을 선명하게 포착했다. 군용 야간 투시경만큼은 아니었지만 민간 장비로는 최고 수준의 성능이었다.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 하나가 어둠을 가르며 다가왔다. 마동철이 타고 온 낡은 국산차였다. 그는 차에서 내려 연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침을 삼켰다. 그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흐르는 것이 야간 투시경 너머로도 느껴지는 듯했다. 초조함과 불안, 그리고 일말의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의 어설픈 몸짓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약속 시간이 5분쯤 지났을 때 어둠 속에서 육중한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려 퍼졌다. 마동철이 타고 온 차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정숙하고 위압적인 소리. 세 대의 검은색 카니발이 소리 없이 나타나 마동철의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차에서 내린 10여 명의 사내들이 마동철을 반원 형태로 둘러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안쪽 카니발의 뒷좌석 문이 열리고 백진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최고급 원단으로 맞춘 듯한 정장은 이런 음습한 장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마 실장. 지독하게 차갑고 낮은 목소리. 마동철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여 뻣뻣하게 굳었다. 네네. 대표님, 여긴 어쩐 일로? 내가 물었잖아. 여기서 누구를 만나기로 했나? 백진기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다. 명품 구두가 자갈을 밟는 소리가 폐공장 단지 전체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아, 아닙니다. 그냥 바람 좀 쐬러 나왔습니다. 바람? 백진기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다. 그는 마동철의 뺨을 가볍게 툭툭 쳤다. 친근한 행동이었지만 마동철은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이 서울에 바람 쐴 곳이 없어서 이 흉물스러운 곳까지 기어나왔나? 그것도 이 밤중에 혼자서? 백진기의 눈이 마동철의 온몸을 훑었다. 마치 그의 속내까지 엑스레이처럼 꿰뚫어 보려는 듯 했다. 장부는 어디 있나? 네? 자, 장부라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는 척하지 마, 이 개새끼야. 순간 백진기의 평온한 가면이 벗겨지고 야수 같은 분노가 터져나왔다. 그의 주먹이 마동철의 얼굴을 강타했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마동철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입가에서 비릿한 피맛이 번졌다. 내 놈이 내 뒤통수를 치려고 작정한 걸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내 비자금 장부 그거 가지고 어디다 팔아넘기려고 했어. 누구야, 내 놈 뒤에 있는 놈이 누구냐고. 마동철은 그제야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제보자는 처음부터 나타날 생각이 없었다. 자신을 이곳으로 불러내고 동시에 백진기에게 이 사실을 흘린 것이다. 완벽한 이관계. 하지만 지금 그걸 설명해봤자 백진기는 믿지 않을 터였다. 오해입니다, 대표님. 정말입니다. 저도 누군가의 함정에 빠진 겁니다. 함정? 백진기는 코웃음을 치며 부하들에게 손짓했다. 2명의 거한이 마동철의 양팔을 붙들고 질질 끌어일으켰다. 그래, 어디 한번 들어보자. 내 놈을 함정에 빠뜨린 놈이 누구고 그 놈에게 뭘 넘기기로 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장부는 어디에 숨겼지? 장부 같은 건 없습니다.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걸로 절 꿰어낸 거란 말입니다. 마동철은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그의 절규는 의심의 불길에 기름을 부을 뿐이었다. 백진기의 머릿속에는 이미 마동철이 장부를 손에 넣었고 거래 직전에 자신에게 발각되자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완성되어 있었다. 이 새끼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여봐라. 이놈 주둥이에서 진실이 나올 때까지 뼈와 살을 분리해놔. 백진기의 명령이 떨어지자 부하들의 무자비한 폭행이 시작되었다. 폐공장 단지는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다. 비명과 신음, 둔탁한 타격음이 밤의 정적을 찢었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하선우는 200m 밖에서 고요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캠코더는 이 모든 상황을 빠짐없이 담고 있었다. 음성까지 선명하게 녹음되고 있었다. 백진기가 스스로 비자금 장부의 존재를 언급하는 장면, 마동철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라고 지시하는 장면.
이것은 단순한 폭행 사건의 증거가 아니었다. 거대한 범죄 조직의 내분을 증명하고 그들의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만신창이가 된 마동철은 축 늘어진 채 차에 실려 어디론가 사라졌다. 백진기는 담배에 불을 붙여 깊게 한 모금 빨아들였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고민의 흔적이 서려 있었다. 마동철은 끝까지 장부의 행방을 말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백진성은 그가 입을 다물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다른 가능성도 머릿속을 스쳤다. 정말로 마동철 뒤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리고 그놈이 장부를 가지고 있다면, 편집증적인 의심이 그의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조직의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백진성과 그의 부하들이 현장을 떠나고 폐공장 단지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을 때 선우는 녹화를 마쳤다. 그녀는 조용히 장비를 챙겨 옥상을 내려왔다. 계획의 1단계는 성공이었다. 적의 내부 균열을 유도하고 그 증거를 확보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감 대신 옅은 의문이 서려 있었다. 영상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던 그녀의 눈이 한 지점에서 멈췄다. 백진성과 마동철의 싸움이 벌어지던 곳의 반대편, 또 다른 폐건물 3층 창가에서 아주 찰나의 순간 무언가 빛을 반사했다. 담뱃불이었다. 백진성의 부하들은 모두 같은 방향에 있었다. 그렇다면 저것은? 선우는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며 그 부분을 확대했다. 희미한 형체. 분명했다. 백진성도 마동철도 아닌 제3의 인물. 그 역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백진성이 떠나자마자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심장이 서늘해졌다. 이 판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끼어든 것이다. 그는 누구일까? 백진성의 또 다른 적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또 다른 관찰자인가?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이었다. 하선우는 자신이 던진 돌이 만들어낸 파문이 예상치 못한 곳까지 번져나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제 그녀는 백진성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 숨은 이 미지의 관찰자까지 경계해야만 했다. 한편 그 시각,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 2팀 사무실은 담배 연기와 묵은 서류 냄새로 자욱했다. 책상에 산더미처럼 쌓인 수사 기록에 얼굴을 파묻고 있던 박진명 경감은 누군가 건네는 믹스커피에 고개를 들었다. 팀장님, 밤새셨습니까? 너는? 저도 뭐. 백진성 그 새끼 뒷공무니만 쫓다 날밤 깠습니다. 젊은 김 형사의 말에 박진명은 씁쓸하게 웃었다. 백진성. 지난 5년간 박진명의 골칫거리이자 반드시 잡고 싶은 숙적이었다. 그의 온갖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와 증언은 넘쳐났지만 막상 수사를 시작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번번이 제동이 걸렸다. 위에서 내려오는 압력, 결정적인 순간에 사라지는 증인, 갑자기 말을 바꾸는 피해자들.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백진성을 보호하고 있었다. 오늘 밤에도 가리봉동에서 저희가 붙여놓은 정보원이 한 명 나가떨어졌습니다. 마동철이라고 백진성이 꽤 아끼는 놈이었는데 반 죽여서 끌고 갔답니다. 이유는? 그것까진 파악이 안 됐습니다. 내부 분열 같긴 한데. 박진명은 창밖을 내다봤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서울의 하늘은 잿빛이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5년 전 구로공단 재개발을 반대하던 상인연합회 회장이었던 박진명의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자살로 처리되었다. 유서 한 장 없었지만 경찰은 서둘러 사건을 종결했다. 그 재개발 사업의 시행사가 바로 백진성의 TJ 건설이었다. 그때부터 박진명의 전쟁은 시작되었다. 공식적인 수사 라인에서 배제된 채 그는 혼자만의 방식으로 백진성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밤 가리봉동 폐공장 단지에서 그는 보았다. 백진성이 마동철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장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반대편 건물에서 차갑게 지켜보던 한 여자의 실루엣을. 그 여자는 누구일까? 단순한 목격자는 아니었다. 그녀의 침착함, 어둠에 몸을 숨기는 능숙함은 일반인의 그것이 아니었다. 박진명은 직감했다. 그녀가 이 모든 판을 짜고 있는 설계자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는 김 형사에게 지시했다. 김 형사, 가리봉동 폐공장 주변 CCTV 전부 확보해. 그리고 오늘 밤 그 근처를 지나간 모든 차량 번호 조회해. 특히 여자가 운전하는 검은색 세단 위주로. 드디어 백진성을 둘러싼 견고한 벽에 작은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법의 안과 밖, 빛과 그림자 속에서 각자의 전쟁을 치르던 두 사람이 마침내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온 선우는 밤새 촬영한 영상을 분석했다. 백진성과 마동철의 대화, 폭행 장면은 그 자체로 완벽한 증거였다. 하지만 그녀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다. 제3의 관찰자. 차태식에게 연락해 영상을 보냈다. 이 사람 누군지 알아봐줘. 경찰일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그녀는 다음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백진성의 힘의 원천은 돈이었다. 구로공단 재개발 사업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 차태식을 통해 빼낸 TJ건설의 내부 자료와 회계 장부는 온갖 불법과 탈법으로 가득했다. 유령 회사를 동원한 자금 세탁, 공사비 과다 계상, 뇌물 상납 정황까지. 하지만 이 자료만으로는 부족했다. 백진성을 보호하는 윗선을 흔들기 위해서는 더 강력하고 직접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그 한 방은 바로 여론이었다. 선우는 TJ건설의 비리 자료 중 가장 자극적이고 대중의 분노를 살만한 부분을 따로 정리했다. 특히 재개발 지역의 독거노인들을 상대로 스타리온 개발이 벌인 비인간적인 철거 용역과 협박 내용, 그 과정에서 병을 얻어 쓸쓸히 죽어간 노인들의 사연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그리고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집요하고 정의감 넘치기로 소문난 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익명으로 이 모든 자료를 제보했다. 내부 고발자를 가장해서 며칠 후 대한민국의 모든 아침 신문 일면과 주요 방송사 저녁 뉴스는 TJ건설 재개발 비리 특종 보도로 도배되었다. 쫓겨난 노인들의 눈물, 괴물 건설사의 두 얼굴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함께 선우가 제보한 자료들이 공개되자 여론은 들끓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는 TJ건설과 백진성을 비난하는 글로 마비될 지경이었다. 백진성의 왕국이 처음으로 외부의 거대한 충격파에 의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미친 듯이 날뛰었다.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협박하고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기 위해 직원들을 족쳤다. 하지만 한번 터져나온 여론의 본물은 막을 수 없었다. 정치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검찰과 경찰도 마지못해 수사팀을 꾸린다는 발표를 해야만 했다. 하선우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이 모든 상황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제 그녀는 다음 카드를 꺼내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백진성이 가장 신뢰하는 자금줄, 그의 검은 돈을 세탁해주는 돈 세탁 기술자를 흔들 차례였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하선우 씨 맞으십니까? 낯설지만 어딘가 단단하고 날카로운 직업인의 느낌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박진명 경감입니다. 잠시 뵙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올 것이 왔군. 선우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미지의 관찰자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을지로의 한 뒷골목. 60년대에 문을 열었을 법한 낡은 다방 항림에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오르며 하선우는 오감을 곤두세웠다. 쌍화차의 달큰한 향과 묵은 담배 냄새가 뒤섞인 공간. 약속 장소로 이곳을 정한 박진명 경감의 의도가 읽혔다. CCTV도 주변에 눈도 없는 세상과 단절된 섬 같은 곳.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있던 남자가 그녀를 보고 손을 들었다. 사진으로 본 얼굴보다 훨씬 더 지쳐 보였다. 박진명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건만 간단히 하시죠. 바쁜 사람이라. 선우는 맞은편에 앉으며 조금의 틈도 보이지 않았다. 지금 그녀는 필라테스 강사가 아니라 적진에 침투한 특수요원이었다. 박진명은 잠시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형사의 시선에 위축될 법도 한데 그녀의 눈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오히려 그의 속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이를 담고 있었다. 하선우 씨. 전 해군 특수전전단 대위. 3년 전 불명예가 아닌 명예 전역.
현직 필라테스 강사. 남편은 IT 기업의 평범한 회사원. 그리고 시어머니는 윤정임 여사. 맞습니까? 그의 입에서 나온 정보들은 간단한 신상 조사를 넘어선 것이었다. 군 내부 기록까지 접근했다는 의미였다. 경찰이 민간인 사찰을 하는 게 취미인가 보죠? 백진성과 관련된 일이라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하선우 씨처럼. 박진명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그녀 앞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가리봉동 폐공장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마동철을 싣고 떠나는 카니발의 모습, 그리고 잠시 후 옥상에서 내려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선우의 모습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이 영상, 원본은 저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공개하면 하선우 씨는 폭행 교사 현장을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참고인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 백진성 일당의 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협박. 하지만 선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래서요? 그걸로 날 협박해서 백진성을 잡는데 이용이라도 하시게요? 당신들 경찰이 5년 넘게 못 잡은 괴물을 못 잡은 게 아닙니다. 안 잡은 거죠. 박진명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분노가 실렸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다 서랍 속 사진을 꺼내듯 마음속 깊은 곳에 이야기를 꺼냈다. 5년 전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구로공단에서 작은 인쇄소를 하셨죠. 백진성의 재개발 계획에 끝까지 반대하시던 상인연합회 회장이셨고요. 경찰은 자살이라고 했지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건 백진성입니다. 하지만 그놈 뒤에는 검찰, 정치권까지 이어진 거대한 카르텔이 있습니다. 제가 수사권을 가지고 다가설 때마다 그놈들은 제 손발을 잘라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형사의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것이었다. 선우는 그제야 경계심을 아주 조금 누그러뜨렸다. 그들은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같은 상처와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었다. 내가 가진 걸 보여드리죠. 선우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그날 밤 자신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재생했다. 백진성이 마동철을 폭행하며 비자금 장부를 언급하는 장면. 음성까지 선명하게 녹음된 원본 영상이었다. 박진명의 눈이 커졌다. 이것만 있으면 최소 폭행 교사 혐의로 백진성을 긴급 체포할 명분이 생겼다. 이걸 왜 나한테? 당신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복수심을 믿는 겁니다. 당신은 이걸 가지고 백진성만 치지 않을 테니까. 그 뒤에 있는 더 큰 놈들을 노리겠죠. 하지만 이걸로 백진성을 구속하진 못할 겁니다. 최고의 변호사들이 달려들어 얼마 안 가 풀려나겠죠. 놈의 돈줄을 끊어야 합니다. 뿌리부터 썩게 만들어야죠. 불안한 동맹이 맺어졌다. 그들은 연락처를 교환하지 않았다. 필요할 때 각자의 방식으로 다시 이곳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다. 박진명은 선우가 건넨 영상을 가지고 경찰 내부에서 공식적인 수사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고, 선우는 백진성의 제국을 무너뜨릴 다음 단계의 작전에 돌입했다. TJ 건설 본사 빌딩은 언론의 집중 포화와 시민단체의 시위로 연일 시끄러웠지만 백진성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태연하게 시간을 태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초조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부 고발자를 찾기 위해 모든 임직원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마동철은 외딴 창고에 가둬놓고 계속 고문했지만 헛소리만 반복할 뿐이었다. 그의 제국에 가해진 공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날 오후 백진성의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미스터 조로 불리는 회계법인 대표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저희 법인과 TJ건설의 모든 자금 흐름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모르겠습니다. 어제 새벽 저희 쪽 해외 계좌에서 북한 해커 조직의 IP로 거액이 송금된 것처럼 기록이 조작됐습니다. 저희는 즉시 차단했지만 이미 FIU의 의심거래 감시망에 걸려든 후였습니다. 지금 국세청 조사팀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백진성의 손에서 시가가 떨어졌다. 자금 흐름이 막히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누군가 자신의 돈줄을 정조준하고 있었다.
단순한 내부 고발자의 소행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은 한 사람 혹은 한 팀이 치밀한 계획 아래 전방위적으로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의 머릿 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버스에서 처음 만났던 그 여자.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그 차갑고 고요한 눈빛의 여자. 하선우. 모든 것이 그녀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여자 찾아내. 그 버스에 탔던 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장 내 앞에 끌고 와. 그녀의 가족, 친구, 주변 인물까지 싹 다 뒤져.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이성을 잃은 백진성은 더 이상 사업이나 돈을 지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오직 복수, 그 지독한 복수심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선우의 오피스텔. 그녀는 차태식과의 통화 내용을 복기하며 다음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다. 차태식의 카오스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조작된 거래 기록과 FIU 신고의 이중 타격으로 백진성의 자금줄은 최소 몇 달간 마비될 터였다. 국세청 조사가 시작되면 그들이 숨겨왔던 온갖 비리가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는 권기태. 권기태. 해군 특수전전단 폭파 침투 전문가. 선우의 군 시절 가장 믿음직한 팀원이었다. 전역 후에는 민간 군사 기업에서 VIP 경호 및 대테러 교관으로 일하고 있었다. 선우는 이번 일이 시작되자마자 그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었다. 자신의 가족, 특히 시어머니 윤정임 여사의 신변 보호를. 무슨 일이야? 선배님 죄송합니다. 제가 놓쳤습니다. 권기태의 목소리는 평소의 침착함을 완전히 잃고 있었다. 어머님께서 오늘 오후에 단골 한의원에 가셨습니다. 제가 50m 거리를 두고 뒤따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골목에서 나온 공사 차량 2대가 제 길을 막았습니다. 1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길을 뚫고 따라붙었지만 이미 어머님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스타렉스는 사라진 후였습니다. 쿵. 선우의 세상이 순간 멈췄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기태의 외침이 아득하게 멀어졌다. 그녀가 가장 우려했던, 피하고 싶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었다. 백진성이 마지막 선을 넘어버린 것이다. 분노가 아니었다. 슬픔도 아니었다. 그녀의 심장을 채운 것은 얼음보다 차가운 무언가였다. 그것은 모든 감정이 증발하고 난 뒤에 남은 순수한 살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기색 하나 없이 권기태에게 말했다. 차량 번호는 82서 4XXX. 대포 차량입니다. 하지만 사라진 방향으로 CCTV 추적하고 있습니다. 추적 계속해. 위치 파악되는 대로 보고해. 전화를 끄는 선우는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았다. 남편 현준과 함께 시어머니를 모시고 갔던 속초 여행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시어머니의 얼굴. 그 미소를 자신이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눈물을 흘릴 시간도 자책할 시간도 없었다. UDT의 지옥주 훈련 마지막 날 체온이 35도까지 떨어지고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교관은 외쳤다.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고통은 뇌가 만들어내는 착각일 뿐이다. 너희의 몸은 아직 움직일 수 있다. 너희는 목표를 완수해야 한다. 지금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시어머니의 안전한 구출. 그녀의 집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떨림 없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이성을 잃은 짐승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백진성이었다. 내년이구나. 내 모든 걸 망쳐놓은 게 바로 내년이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광기가 서려 있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시지? 선우는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용암이 들끓고 있었다. 내 늙은 시어미. 하하. 잘 계신다. 아직까지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어. 내가 보낸 영상은 잘 봤나? 영상? 선우가 의아해하는 순간 휴대폰으로 동영상 파일 하나가 전송되었다.
영상 속에는 의자에 묶인 채 겁에 질려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며칠 전 반죽음이 되었던 마동철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었다. 원하는 게 뭐지? 내가 뭘 원할 것 같나? 내년이 언론에 넘긴 내 회사 자료 원본, 그리고 경찰에 넘긴 동영상 원본. 전부 가지고 와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년의 목숨. 그걸 가지고 오면 내 늙은 시어미는 살려주지. 백진성은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그 자료들이 이미 세상에 다 퍼졌다는 사실을. 내일 밤 10시. 월미도 폐유원지. 3번 바이킹 앞으로 혼자 와라. 경찰에 알리거나 딴 생각 품으면 내 시어미는 저기 서해안 바닷물에 수장될 줄 알아. 아, 그리고 마 실장이 내년한테 아주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더군. 아주 곱게 죽진 못할 거다. 백진성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선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하지만 그녀는 단 몇 초 만에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냉철한 군인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그가 저지른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그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을 건드렸다. 그는 잠들어 있던 포식자의 새끼를 물었다. 그리고 이제 어미는 그의 숨통을 끊기 위해 움직일 것이다. 그녀는 즉시 박진명 경감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상황이 바뀌었다. 이제 법은 필요 없다. 당신의 복수를 끝낼 기회를 주지. 전쟁의 판도가 바뀌었다. 지금까지가 체스와 같은 수싸움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건 전면전이었다. 박진명 경감은 텅 빈 사무실에서 홀로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백진성에 대한 수사 서류가 산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의 눈은 허공을 향해 있었다. 하선우의 전화를 받은 지 30분이 지났다. 법과 현실 사이에서 그의 내면은 격렬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건조했지만 그 이면에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용암 같은 분노가 숨어 있음을 그는 직감했다. 당신의 복수를 끝낼 기회를 주지. 그 말은 달콤한 독처럼 그의 뇌리에 박혔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신념은 지난 5년간 수없이 좌절되고 짓밟혔다. 백진성은 법을 비웃으며 더 큰 괴물이 되어갔고 아버지를 잃은 그의 시간은 제자리 걸음만 반복했다. 하선우는 법 밖의 존재였다. 그녀는 경찰이 갈 수 없는 길을 가고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녀는 괴물을 잡기 위해 기꺼이 괴물이 되려는 여자였다. 박진명은 담배를 비벼 껐다. 그리고 결심했다. 그는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개인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신뢰할 수 있는 부하 형사 김 형사였다. 김 형사, 나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우리 둘만 아는 거다. 경찰 조직은 잊어. 오늘 밤 우리는 경찰이 아니라 그냥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움직인다. 그는 하선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나다. 계획을 말해. 내가 뭘 하면 되지? 고맙다. 하지만 당신은 나서면 안 돼. 당신이 필요한 건 모든 것이 끝난 뒤다. 무슨 뜻이지? 밤 10시 30분. 내가 신호를 보내면 월미도 폐유원지 전체를 포위해.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너무 일찍 움직이면 어머니가 위험해진다. 내 판단을 믿어줘. 박진명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자신이 미끼가 되어 인지를 구출한 뒤 모든 범죄자들을 한 곳에 모아 경찰에게 넘기려는 생각이었다. 목숨을 건 도박.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아닌 강철 같은 확신이 서려 있었다. 알겠다. 당신을 믿지. 반드시. 살아 돌아와. 중앙관제 스크린 앞에 선 하선우, 그리고 그녀의 양옆을 지키는 차태식과 권기태. 권기태는 시어머니를 놓친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선배님. 제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내 탓이 아니야. 놈들이 작정하고 덤빈 거다. 고개 들어, 기태야. 선우의 단호한 말에 권기태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함께 어떤 임무라도 완수하겠다는 결의가 불타고 있었다. 우린 지금부터 인질 구출 작전에 돌입한다.
차태식이 스크린에 월미도 폐유원지의 위성사진과 3차원 지도를 띄웠다. 붉은 점들이 유원지 곳곳에 표시되어 있었다. 선배님, 놈들의 홈그라운드입니다. 권기태 선배가 추적한 대포 차량의 마지막 신호가 잡힌 곳이기도 하고요. 제가 방금 월미도 일대 통신기지국을 해킹해서 확인한 결과 백진성 일당으로 추정되는 휴대폰 15개가 유원지 내에 밀집해 있습니다. 외부 감시조 3명, 저격 포인트로 활용 가능한 대관람차 최상단에 2명, 그리고 나머지는 인질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귀신의 집 건물 내외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차태식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 정면으로 들어가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놈들은 모든 진입로를 감시하고 있을 겁니다. 선우는 지도를 응시하며 머릿속으로 수없이 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UDT 시절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인질을 구출하던 작전, 적진 깊숙이 침투해 요인을 암살하던 훈련. 수많은 실전 경험이 되살아났다. 작전은 3갈래로 진행한다. 선우의 목소리에 사무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태식아, 너는 여기서 현장 지휘소를 맡는다. 현장 주변의 모든 CCTV, 교통신호 시스템을 장악하고 10분 뒤 월미도로 들어가는 모든 도로의 신호등을 마비시켜. 경찰과 구급차를 제외한 어떤 차량도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 그리고 놈들의 통신망을 감청하면서 필요하다면 교란시켜. 내가 신호를 주면 유원지 전체의 전력을 차단한다. 알겠습니다, 선배님. 블랙아웃 준비하겠습니다. 기태야, 너는 나와 함께 침투한다. 너는 B팀, 나는 A팀이다. 우리는 서로 다른 경로로 목표 지점 100m 전방까지 접근한다. 내 목표는 대관람차의 저격수 2를 소리 없이 제거하고 외부 감시조를 무력화하는 거다. 내 신호가 있기 전까지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마. 선배님은 설마 혼자서? 권기태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선우의 계획은 그녀 자신이 믿기, 즉 트로이의 목마가 되는 것이었다. 그래. 백진성이 원하는 건 나니까. 내가 놈들의 시선을 정면에서 끄는 동안 너희들이 뒤에서 길을 열어야 한다. 모든 계획이 세워졌다. 3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었던 전우들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비장함 그리고 서로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선우는 전투복 대신 활동성이 좋은 검은색 아웃도어 의류를 입었다. 하지만 옷 속에는 비금속 재질의 나이프와 와이어, 차태식이 특수 제작한 초소형 섬광탄과 연막탄 등 각종 비살상 무기들이 숨겨져 있었다. 권기태 역시 비슷한 복장이었지만 그의 등에는 길고 검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분해된 K2 소총과 야간 조준경이었다. 합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장비였다. 살아서 복귀한다. 선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필승. 차태식과 권기태가 동시에 경례를 붙였다. 그것은 군대를 떠난 지 오래된 그들에게 남아있는 서로의 목숨을 맡긴다는 최고의 신뢰의 표시였다. 밤 9시 50분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도. 헤드라이트를 끈 검은색 G702. 유원지 입구에서 500m 떨어진 숲길에 멈춰섰다. 선우와 권기태가 차에서 내렸다. A팀, B팀. 현 시간부로 통신 감청 시작한다. 적들은 자체 무전망을 사용 중. 주파수 확보 완료. 차태식의 목소리가 귓속의 초소형 이어폰을 통해 흘러나왔다. B팀 침투 개시. 몸 조심하십시오, 선배님. 권기태는 검은 가방을 맨 채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갯벌 위를 기어가던 UDT 시절의 움직임 그대로였다. 선우는 차에 올라 약속 장소인 폐유원지를 향해 천천히 차를 몰았다. 이어폰에서는 차태식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상황을 브리핑했다. B팀 1차 경계선 통과. 적 감시조 1 위치 확인. 제거까지 3분 예상. 월미도 진입로 신호 시스템 장악 완료. 5분 뒤 교통 통제 시작한다. 대관람차 저격수 2명, 10 감지 카메라로 위치 특정. B팀의 교전 예상 시간은 지금부터 10분 후. 마침내 거대한 바이킹과 관람차가 흉물스럽게 서 있는 유원지 중앙광장이 보였다. 헤드라이트 불빛에 먼지가 뿌옇게 떠올랐다. 선우는 차를 멈추고 심호흡을 했다.
저 어둠 너머에 그녀의 목숨보다 소중한 시어머니와 그녀의 인생을 망가뜨린 악마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양손을 들어 보이며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폐허가 된 광장 중앙 여러 대의 차량 헤드라이트가 그녀를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다. 그 빛의 중심에 낡은 바이킹의 좌석에 묶인 채 겁에 질려 있는 시어머니와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는 백진성이 서 있었다. 그 주위로 10여 명의 조직원들이 쇠 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들고 도열해 있었다. 혼자 왔군. 용감한 건지 멍청한 건지. 백진성의 목소리가 텅 빈 공간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그 옆에 서 있던 마동철이 낄낄거리며 선우를 향해 칼끝을 겨눴다. 대표님, 전혀는 제가 직접 처리하게 해주십시오. 아주 재미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선우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은 분노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사냥감의 목을 물기 직전의 맹수처럼 냉정하게 빛나고 있었다. B팀 저격수 2명 제거 완료. 외부 감시조 3명 중 2명 무력화. 나머지 1명 현재 위치 파악 중. 이어폰에서 들려오는 낭보. 이제 외부의 위협은 거의 사라졌다. 자료는 가져왔나? 백진성이 물었다. 그런 건 처음부터 없었어. 강세아의 목소리가 조명과 먼지로 가득 찬 폐유원지의 나지막이 울렸다.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이나 다급함 대신 상대를 압도하는 차가운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뭐? 이 미친년이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나?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건 당신이지.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있지도 않은 유령에 홀려 동료를 의심하고 스스로 무너진 거야. 당신을 파멸시킨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의 끝없는 의심과 탐욕이라고. 백진성. 선우는 일부러 그의 신경을 긁었다. 분노한 적은 이성을 잃고 이성을 잃은 적은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닥쳐. 인연이 죽기 전에 혓바닥을 놀리는구나. 여봐라, 전연 팔다리부터 부러뜨려. 백진성이 광기 어린 목소리로 외치는 순간 선우는 품 안에서 작은 쇠구슬처럼 생긴 물건을 꺼내 바닥에 힘껏 내던졌다. 지금이다, 태시가. 그것은 그녀가 팀에게 보내는 작전 개시 신호였다. 쇠구슬이 바닥에 부딪히며 핑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 것과 동시에 현장에서 동시다발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퍼퍼펑. 현장을 비추던 모든 차량의 헤드라이트와 임시 조명이 일제히 터져나가며 절대적인 암흑이 현장을 지배했다. 블랙아웃. 판교의 지휘소에서 차태식이 나지막이 은조렸다. 뭐야? 불이 전부 나갔어. 오치성의 부하들이 당황해서 소리치는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들의 혼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암흑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선우가 서 있던 방향에서 섬광탄이 터지며 일대를 순간적으로 대낮처럼 밝혔다. 크악! 내 눈.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부하들의 비명과 함께 하선우의 사냥이 시작되었다. 섬광이 잦아들고 다시 찾아온 암흑. 그 찰나의 순간에 하선우의 뇌는 현장의 모든 정보를 스캔하고 저장했다. 적의 수, 위치, 손에 든 무기, 그리고 시어머니까지의 거리. 12명. 10m. 지금부터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30초. 암흑과 혼란의 효과가 사라지기 전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 녹아든 한 마리 흑표범이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조직원의 등 뒤로 소리 없이 접근한 선우는 그의 목덜미를 왼손으로 감싸고 오른손에 쥔 비금속 나이프로 목 뒤 경동맥 옆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억소리도 내지 못하고 남자가 쓰러졌다. 살상이 아니었다. 일시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를 차단해 기절시키는 UDT의 비살상 제압술이었다. 왼쪽 3명. 쇠파이프. 이어폰 너머 차태식의 목소리가 좌표처럼 울렸다. 선우는 몸을 낮춰 날아드는 쇠파이프를 유연하게 피하며 한 놈의 오금에 강력한 로우킥을 날렸다. 균형을 잃고 쓰러지는 놈의 관자놀이를 팔꿈치로 가격해 무력화했다. 동시에 다른 한 명이 휘두르는 야구 방망이를 왼팔로 막아냈다. 툭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팔에 극심한 고통이 전해졌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충격을 역이용해 상대의 품으로 파고들어 명치에 강력한 팜 스트라이크를 꽂아 넣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폭력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정교한 계산의 결과물이었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수만 시간의 훈련으로 완성된 살인 기술의 정수. 크악! 암흑 속에서 동료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 가자 남은 조직원들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보이지 않는 적에게 일방적으로 사냥당하는 공포가 그들의 전의를 꺾었다. B팀 진입. 6시 방향 잔당 처리. 어둠 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다. 권기태였다. 그는 소음기를 단 K2 소총 개머리판으로 남은 조직원들의 머리를 가격하며 신속하게 상황을 정리해 나갔다. 백진성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악몽 같은 상황을 믿을 수 없었다. 1분 전까지만 해도 완벽하게 통제되던 자신의 왕국이 정체 모를 습격자 단 2명에게 처참하게 유린당하고 있었다. 이 괴물 같은 년. 그는 최후의 발악으로 바이킹 좌석에 묶인 윤정임 여사의 목에 칼을 들이댔다. 그 옆에 있던 마동철 역시 공포에 질려 시어머니를 방패 삼아 뒤로 물러섰다. 오지 마. 더 다가오면 이 늙은이 목을 그어버릴 거야. 그때 유원지 전체의 귀를 찢는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차태식이 해킹해둔 유원지 관리사무소의 스피커였다. 경찰이 들이닥쳤다고 착각한 백진성과 마동철은 극도로 동요하기 시작했다. 이제 광장에는 오직 선우와 권기태 그리고 시어머니를 인질로 잡은 백진성과 마동철만이 남아있었다. 선우는 천천히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온몸에서는 살벌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왼팔은 부어오르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모든 게 끝났어, 백진성. 어머니를 놔드려. 웃기지 마. 내년만 죽이면 돼. 내년만 죽으면 모든 게. 바로 그 순간이었다. 공포에 질려 떨고만 있는 줄 알았던 윤정임 여사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는 한평생 굳은 일만 하며 자식을 키워낸 약하지만은 않은 어머니였다. 자신의 며느리가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하러 온 이 순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백진성의 정강이를 구두굽으로 힘껏 짓밟았다. 악! 찰나의 순간 백진성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찔하며 칼을 쥔 손에 힘이 풀렸다. 하선우는 그 0.1초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몸이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동시에 권기태의 소총에서 퍽하는 소리와 함께 고무탄이 발사되어 마동철의 어깨를 강타했다. 칼을 떨어뜨리며 비명을 지르는 마동철을 권기태가 덮쳤다. 선우는 백진성의 팔을 꺾었다. 우두둑하는 뼈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선우는 멈추지 않고 그의 명치를 가격해 숨을 멎게 한 뒤 그대로 바닥에 매다 꽂았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어머니. 선우는 쓰러진 백진성을 뒤로 하고 곧장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그녀를 묶은 밧줄을 풀었다. 윤정임 여사는 며느리의 품에 안겨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선우야. 무서웠다. 정말 무서웠어. 괜찮으세요,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정말 다 끝났습니다. 선우가 시어머니를 부축하고 있을 때 그녀는 이어폰을 통해 마지막 신호를 보냈다. 작전 종료. 클린하우스. 그녀의 신호와 함께 유원지 밖에서 수십 개의 경찰차 불빛이 현장을 대낮처럼 비추며 들이닥쳤다. 박진명 경감이 이끄는 광역수사대 기동대가 순식간에 현장을 장악하고 쓰러져 있는 백진성과 그의 조직원들을 모두 체포했다. 박진명은 선우와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경외와 감사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선우에게 조용히 말했다. 오늘 밤 여기엔 어떤 민간인도 없었던 걸로 하지. 정체불명의 의인에게서 결정적인 제보가 있었고 우리는 그 제보에 따라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한 거야. 고맙소. 당신이 내 아버지의 복수를 법이 하지 못한 정의를 이루었소. 선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다. 그녀의 곁으로 어느새 다가온 권기태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들은 조용히 어둠 속으로 다시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갔다. 한 달 후, 하선우의 집 거실은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TJ건설 비리 수사가 확대되어 현직 국회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백진성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장부를 찾으려다 터져나온 사건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부패 스캔들의 시작이 되어버린 것이다. 박진명 경감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총경으로 특진했고 광역수사대의 새로운 수장으로서 대한민국 사회에 숨은 더 큰 악을 파헤치고 있었다. 선우는 시어머니 윤정임 여사와 함께 집 앞 시장을 걷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과 활기찬 사람들의 목소리가 두 사람을 감쌌다. 과일 가게 앞에서 한 청년이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의 짐을 들어주는 모습이 보였다. 여전히 세상은 따뜻한 구석이 있었다. 선우야. 윤정임 여사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고마웠다. 나를 구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너 자신으로 살아줘서. 그리고 내 며느리가 되어줘서 참 고맙다. 선우는 시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마주잡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국가의 이름으로 적을 파괴하기 위해 훈련받았던 손. 그 손으로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 함께 장을 보고 따뜻한 밥을 짓는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강인함은 무엇을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무엇을 지키려는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녀의 길고 길었던 전쟁은 끝났다. 차가운 바다를 떠나온 군인은 마침내 가족이라는 가장 따뜻한 항구에 닻을 내린 것이다. 서울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푸르렀다. 그것은 마치 모든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한 잔잔한 파도와 같은 평화였다. 일단 절반 먹고 싸울 힘이나 나겠어. 고기 한 점 없는데 뭘 먹으라는 거야? 혹독한 훈련이 끝난 최전방 군부대의 황량한 연병장. 굶주리고 지친 병사들을 위해 내어놓은 정성 가득한 공양 음식을 앞에 두고 한 오만한 군인의 잔인한 조롱이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잠시나마 마음의 울림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다. 폐부가 찢어질 듯한 통증과 함께 비릿한 피맛이 역류했다. 하태진 중사의 군화는 진흙과 알 수 없는 오물을 덕지덕지 묻힌 채 또 한 번 앞서가는 분대원의 등을 향해 내디뎌졌다. 일주일. 지옥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한 고강도 전술 훈련의 마지막 날이었다. 완전 군장 상태로 수십 킬로미터의 산악 능선을 타고 넘었고 가상의 적과 교전하며 밤낮 없이 뜬 눈으로 기었다. 이제 병사들의 눈에는 생기 대신 기름기 없는 잿빛 절망만이 가득했다. 강철 같던 정신력은 녹아내려 질척이는 웅덩이가 되었고 갓 스물을 넘긴 청년들의 어깨는 수십 년은 늙어버린 노인처럼 구부정했다. 하 중사님 거의 다 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부사수가 보고했지만 하 중사의 귀에는 그저 뭉개진 소음처럼 들릴 뿐이었다. 그의 눈은 부릅뜬 채였지만 초점은 흐릿했다. 오직 관성과 악의만이 그의 몸을 움직이는 동력이었다. 위병소가 시야에 들어왔을 때 병사들 사이에서 나직한 안도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하중사는 그 순간에도 긴장을 풀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단 하나의 생각만이 존재했다. 완벽한 복귀. 훈련의 성패는 복귀 보고까지 완벽하게 마치는 것에 달려 있었다. 그는 군인이었고 군인은 과정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는 존재였다. 그의 세계에서 감상이나 동정 따위는 패배자들이나 짓거리는 나약한 변명에 불과했다. 부대 안으로 들어서자 후끈한 흙먼지와 땀 냄새, 그리고 화약 냄새가 뒤섞여 역한 향기를 풍겼다. 연병장 한편에 뜻밖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행정병 몇몇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길게 테이블을 놓고 있었고 그 옆에는 회색 승복을 입은 무리들이 서 있었다. 멀리서 봐도 그들의 민머리는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스님들이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다란 솥과 형형색색의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위문공양. 인근 사찰에서 고된 훈련을 마친 장병들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다. 와씨 저거 봐라. 절밥이다. 오늘 횡재했네. 병사들의 얼굴에 오랜만에 화색이 돌았다. 굶주림과 피로에 지친 그들에게 따뜻한 음식의 등장은 사막의 오아시스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하중사의 미간은 구겨질 대로 구겨졌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 군상을 꼽으라면 주저없이 종교인을 택할 터였다. 특히나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안에서 그들의 존재는 이질적이고 불필요한 방해물에 불과했다. 국방의 의무는 총과 피로 지켜내는 것이지 연불이나 기도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었다. 전분대, 장비 점검 및 보고 준비, 잡담 금지. 하중사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순식간에 병사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들은 하중사를 두려워했다. 그의 능력은 출중했지만 그만큼이나 오만하고 비정했다. 부하들을 아끼는 법이 없었고 오직 자신의 성과와 진급을 위해 병사들을 소모품처럼 다뤘다. 그는 병사들을 이끌고 막사 앞으로 가 장비 검사를 시작했다. 일부러 스님들이 있는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마치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투명 인간을 대하듯 철저히 무시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군인님들.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주지 스님이 온화한 미소와 함께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차가 담긴 컵이 들려 있었다. 병사들은 움찔하며 하중사의 눈치를 살폈다. 괜찮습니다. 저희는 저희 할 일을 할 뿐입니다. 하중사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저기가 서려 있었다. 스님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더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시장하실 텐데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욕이라도 좀 하시지요. 그때였다. 하중사가 갑자기 들고 있던 총기 개머리판으로 바닥을 쿵하고 내리찍었다. 모두의 심장이 철렁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주지 스님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경멸과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스님. 군대는 스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낭만적인 곳이 아닙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위압적이었다. 여기는 전쟁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라고요. 그런데 어디서 이런 속꿉 장난 같은 걸 벌이십니까? 당신들이 주는 밥 먹는다고 없던 힘이 생기고 총알이 피해갑니까?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병사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하중사의 이런 모습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민간인, 그것도 연장자인 스님에게까지 저럴 줄은 몰랐다. 주지 스님은 하중사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표정 변화 없이 그저 옅은 미소만을 머금고 있었다. 그 평온함이 하중사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긁었다. 그는 자신의 힘과 권위가 전혀 통하지 않는 벽을 마주한 기분이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저 위선적인 평온함을 깨부수고 싶었다. 전쟁 나면 당신들은 뭐 할 겁니까? 목탁 두드리면서 부처님한테 살려달라고 빌기라도 할 겁니까? 우리가 왜 여기서 이 고생을 하는지 알기나 해요? 바로 당신들 같은 사람들 편하게 앉아서 세상 평화로운 소리나 짓거리는 사람들 지켜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히 누가 누굴 위로해? 그는 연병장 바닥에 탁 하고 침을 뱉었다. 그리고 스님들을 지나쳐 공양 음식이 차려진 테이블로 향했다. 병사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의 뒷모습을 쫓았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예감이 모두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하중사는 이제 막 시작된 자신의 잔혹한 연극에 스스로 심취하고 있었다. 하태진 중사는 보란듯이 음식 테이블의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의 전투화가 연병장 흙을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스님들이 정성껏 차려놓은 음식들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갓 지은 밥 냄새, 향긋한 나물 무침 냄새가 뒤섞여 굶주린 병사들의 허기를 자극했다. 산채 비빔밥이었다. 커다란 양푼에는 하얀 쌀밥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그 주변으로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등 오색찬란한 나물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따끈한 두부와 버섯이 듬뿍 들어간 된장국이 커다란 솥에서 온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이야, 진수성찬이네. 하중사는 일부러 과장된 감탄사를 내뱉으며 테이블 주위를 어슬렁거렸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모든 이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는 비닐장갑을 끼고 커다란 양푼에 담긴 밥을 주걱으로 푹 퍼올렸다.
그리고는 마치 음식을 감정하듯 밥알을 유심히 쳐다보다가 피식 웃으며 중얼거렸다. 이런 거 먹고 싸울 힘이나 나겠어? 고기 한 점 없는데. 그의 목소리는 병사들에게 들릴 만큼 충분히 컸다. 몇몇 병사들이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지만 하 중사의 눈치를 보며 억지 웃음을 짓는 이들도 있었다. 하 중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번에는 나물들을 하나씩 손으로 집어들었다. 그는 질겅질겅 나물을 씹으며 품평을 시작했다. 싱겁네. 간을 할 줄 모르나? 이건 너무 질기고. 스님들은 이빨도 없나? 모욕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젊은 스님 몇몇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지만 주지 스님은 여전히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다. 하 중사는 이제 연극의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는 밥과 나물을 담은 커다란 그릇을 한 손에 들었다. 그리고는 스님들이 있는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눈은 주지 스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래도 정성이 있으니 맛이라도 한번 봐야지. 그 말을 하는 순간 하 중사의 발이 우연을 가장하여 헛디뎌졌다. 그의 몸이 크게 휘청였고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은 포물선을 그리며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쨍그랑 하는 파열음 대신 철퍼덕하는 둔탁하고 불쾌한 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하얀 밥알과 형형색색의 나물들이 흙바닥 위에 비참하게 흩뿌려졌다. 마치 누군가 토사물을 뱉어놓은 것처럼 보였다. 순간 모든 것이 정지했다. 시간도 소리도 바람도 멎은 듯했다. 병사들은 경악했고 스님들은 침묵했다. 하 중사만이 그 정적의 한가운데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발끝으로 흙과 뒤범벅이 된 음식을 툭툭 건드리며 말했다. 어이쿠 이런. 훈련이 너무 고됐나? 손에 힘이 하나도 없네. 그는 뻔뻔하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정적을 깨고 날카롭게 퍼져나갔다. 그는 병사들을 돌아보며 소리쳤다. 뭘 멍청하게 서 있어? 배 안 고파? 가서들 먹어. 저기 깨끗한 걸로. 하지만 누구 하나 움직이는 병사가 없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멸과 두려움 그리고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다. 차라리 욕설을 퍼붓거나 주먹을 날리는 것이 더 인간적으로 보일 지경이었다. 저것은 명백한 악이었다. 약자를 향한 선의를 향한 비열하고 졸렬한 폭력이었다. 왜들 그래? 어서 먹으라니까. 혹시 이것도 맛없어 보여? 하 중사가 다시 한번 비웃음을 날리려는 순간이었다.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던 주지 스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낭낭하지도 위험 있지도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연병장 전체를 휘감는 힘이 있었다. 군인님. 스님은 하 중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한 연목과 같아서 하 중사의 추악한 내면까지도 비추는 듯 했다. 진정으로 강하다는 것은 남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스님의 말은 꾸짖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연민에 가까웠다. 마치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아이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듯한 그런 목소리였다. 하 중사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분노에 찬 반박을 예상했다. 혹은 비굴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기대했다. 하지만 저토록 평온한 경책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마치 단단한 강철 주먹을 날렸는데 그것이 거대한 솜니불에 박히는 듯한 허무함이 그를 덮쳤다. 강함은 그릇된 힘을 휘두르는 오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용하는 자비에서 비롯되는 법이지요. 주지 스님은 말을 마친 뒤 허리를 숙여 흙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조용히 쓸어 담기 시작했다. 다른 스님들도 말없이 다가와 그를 도왔다. 그들의 모습에는 어떠한 분노나 원망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들이 더럽혀진 선의를 수습할 뿐이었다. 하 중사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졌다.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처참하게 패배한 기분이었다. 그의 악의는 저들의 평온함에 어떤 흠집도 내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영혼만이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잠식될 뿐이었다. 군대는 총으로 나라를 지키는 곳이지 밥 퍼주는 걸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다.
하지만 그 외침은 공허하게 흩어졌다. 스님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조용히 주변을 정리하고 남은 음식을 병사들에게 나눠준 뒤 왔을 때처럼 조용히 부대를 떠났다. 그들이 사라진 뒤 연병장에는 차갑고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하 중사는 자신이 뱉어낸 조롱의 파편들 속에서 홀로 서 있었다. 스님들이 떠난 후 부대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가라앉았다. 병사들은 하태진 중사의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침묵 속에는 경멸과 불편함이 칼날처럼 서려 있었다. 하 중사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일상 업무로 복귀를 명령했지만 그의 내면은 알 수 없는 동요로 들끓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상황을 통제했다고 믿었지만 주지 스님의 마지막 눈빛과 목소리가 성가신 잔상처럼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일. 그 말이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예언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은 유난히 고요했다. 평소라면 훈련의 고됨을 토로하거나 시시덕거리는 소리로 소란스러웠을 식당 안에는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날카롭게 울렸다. 병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낮에 스님들이 가져왔던 산채 비빔밥과 비슷한 나물 반찬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그것은 하중사에 대한 소심하고 암묵적인 반항이었다. 하중사는 그 사실을 알아차렸지만 모르는 척했다. 대신 그는 더욱 거칠게 식판을 긁으며 소음을 냈고 일부러 큰 소리로 다른 부사관과 시시껄렁한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의 오만은 상처 입었을 때 더욱 시끄럽게 지저대는 개와 같았다. 며칠이 흘렀다. 하 중사는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듯 부하들을 더욱 혹독하게 다그쳤다. 얼차려는 빈번해졌고 욕설의 강도는 높아졌다. 그는 병사들의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않았고 어떻게든 흠을 잡아내 자신의 권위 앞에 무릎 꿇리려 했다. 그러나 그럴수록 병사들과의 꼴은 깊어만 갔다. 그들은 하중사의 명령에 기계적으로 복종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존경심이나 두려움이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텅 빈 무관심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하중사는 고립되고 있었다.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나약한 자들로부터 그가 지배한다고 믿었던 세계로부터 서서히 격리되고 있었다. 그리고 운명의 밤이 찾아왔다. 그날은 하중사가 야간 경계 근무에 투입되는 날이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유난히 차가웠다. 최전방 지피의 철책선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미한 실루엣만을 드러내고 있었다. 하중사는 K2 소총을 어깨에 맨 채 함께 근무를 서는 김일병과 함께 정해진 순찰로를 따라 걷고 있었다. 김일병은 얼마 전 전입 온 신병으로 하중사가 특히나 경멸하는 유형의 인간이었다. 어수룩하고 겁이 많았으며 사소한 일에도 감상에 젖는 군인과는 어울리지 않는 녀석이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김일병. 여긴 내 놈 안방이 아니야. 하중사가 나직하게 경고했다. 김일병은 화들짝 놀라며 관등 성명을 댔다. 예, 알겠습니다, 하중사님. 하중사는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다. 칠흑 같은 어둠이 전방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매뉴얼대로라면 적의 침투가 가장 용이한 시간과 장소였다. 극도의 긴장감이 온몸의 감각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그는 야간 투시경을 고쳐 쓰고 전방을 주시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똑같았다. 바람이 철책을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산짐승의 울음소리, 그리고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다. 스스슥. 어둠 속에서 무언가 기어오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하중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즉시 몸을 낮추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총구를 겨눴다. 김일병도 긴장한 채 그의 옆에 엎드렸다. 들었나? 잘 못 들었습니다. 김일병의 대답에 하중사의 짜증이 치밀었다. 역시 쓸모없는 놈이었다. 하중사는 다시 한번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바람 소리였을까? 아니면 그냥 나뭇잎이 구르는 소리. 그는 긴장을 풀지 않은 채 야간 투시경으로 전방을 샅샅이 훑었다. 그때 그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다. 철책 너머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검은 형체가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사람의 형상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침투다.
그는 즉시 상황을 보고해야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무전기가 아닌 소총의 안전장치로 향했다. 여기서 자신의 손으로 적을 사살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공적이 될 터였다. 그의 공명심이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조심스럽게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숨을 죽이고 목표물이 조금 더 확실하게 드러나기를 기다렸다. 바로 그때 귓가에 어떤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진정으로 강하다는 것은 주지 스님의 목소리였다. 너무나도 선명해서 마치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것 같았다. 하중사는 저도 모르게 움찔했다. 환청? 그는 세차게 고개를 저어 잡념을 떨쳐내려 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다. 눈앞에 적이 있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고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목소리와 함께 며칠 전의 광경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다. 흙바닥에 나뒹구는 음식들, 경악하던 병사들의 얼굴, 그리고 모든 것을 평온하게 내려다보던 스님의 깊은 눈. 그 기억이 떠오르는 순간 야간 투시경 너머로 보이던 적의 형상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검은 실루엣은 형체를 잃고 마치 짙은 연기처럼 흔들리다가 이내 어둠 속으로 스며들 듯 사라져버렸다. 뭐야? 하중사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헛것을 본 건가? 극도의 긴장감이 만들어낸 환영? 그는 혼란스러웠다.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심장은 여전히 통제 불능 상태로 날뛰고 있었다. 하중사님 괜찮으십니까? 김일병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얼굴에도 불안감이 가득했다. 하중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방금 자신이 살인을 저지를 뻔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만약 저것이 정말 환영이었다면? 만약 저것이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였다면? 그의 손가락은 여전히 방아쇠를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다. 손을 떼려고 했지만 마치 손가락이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공포가 그의 온몸을 올가매기 시작했다. 그것은 적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진 자기 자신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였다. 첫 번째 환영 이후 하태진 중사의 밤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경계 근무에 나설 때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보거나 들었다. 때로는 북한군 복장을 한 병사의 형상이 철책 너머에서 손짓을 했고 때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속삭임이 바람을 타고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그것이 극도의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빚어낸 착각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환각은 점점 더 집요하고 생생해졌다. 가장 그를 괴롭히는 것은 주지 스님의 목소리였다. 강함은 자비에서 비롯되는 법이지요. 그 목소리는 마치 저주처럼 그의 뇌리에 박혀 가장 긴장되는 순간마다 불쑥 찾아와 그의 집중력을 흐트려 놓았다. 그는 스님의 얼굴을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다. 그 평온하고 깊은 눈빛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가장 추악하고 나약한 부분을 꿰뚫어보는 거울과도 같았다. 며칠 뒤 다시 김일병과 함께 야간 근무에 투입되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안개가 짙었다.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짙은 안개는 소리까지 집어삼키는 듯 주변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하중사는 평소보다 2배는 더 신경을 곤두세웠다. 이런 날씨는 적이 가장 선호하는 기상 조건이었다. 그의 신경은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순찰로의 반환점을 돌았을 때였다. 안개 속에서 갑자기 바스락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난 소리였다. 하중사와 김일병은 동시에 얼어붙었다. 하중사는 재빨리 소총을 고쳐 잡고 소리가 난 방향을 향해 몸을 돌렸다. 안개가 너무 짙어 야간 투시경도 무용지물이었다. 그는 오직 청각과 육감에 의지해야 했다. 바스락 바스락.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누군가 안개를 헤치며 다가오고 있었다. 하중사의 심장이 발소리에 맞춰 격렬하게 울렸다. 그는 숨을 죽인 채 어둠 속의 기척에 모든 감각을 집중했다. 안개 너머로 희미한 형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검고 육중한 실루엣. 그것은 분명 사람이 아니었다. 네 발로 걷고 있었고 몸집은 사람보다 훨씬 컸다. 멧돼지였다.
하중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다 말고 멈칫했다. 멧돼지의 움직임이 이상했다. 보통의 멧돼지라면 인기척을 느끼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위협적으로 돌진해 와야 했다. 하지만 저 녀석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그들을 향해 아주 천천히 비틀거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멧돼지의 등 위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올라타 있었다. 하중사는 눈을 비볐다.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형체는 사라지지 않았다. 회색 승복을 입은 민머리의 스님이었다. 스님은 멧돼지의 등에 가부좌를 튼 채 앉아 하중사를 향해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입이 천천히 열렸다. 군인님,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총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하중사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이것은 환각이다. 미쳤다. 내가 드디어 미쳐버렸구나. 공포가 이성을 완전히 집어삼켰다. 그는 저것을 없애버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저 기괴하고 불길한 환영을 자신의 시야에서 지워버려야 했다. 쏘겠습니다. 하중사가 미친 듯이 소리치며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김일병이 경악하며 그의 총구를 위로 쳐들었다. 안 됩니다. 중사님, 사람이 있습니다. 비켜. 저건 사람이 아니야. 괴물이야. 하중사는 김일병을 뿌리치고 다시 총구를 겨누려 했다. 김일병은 필사적으로 그에게 매달렸다. 정신 차리십시오. 부소초장님이십니다. 순찰 나오신 부소초장님이시라고요. 김일병의 절규에 하중사의 움직임이 순간 멈칫했다. 그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다시 안개 속을 바라보았다. 스님을 태운 멧돼지는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안개를 헤치고 나타난 것은 순찰 중이던 부소초장과 그의 통신병이었다. 만약 김일병이 막지 않았다면 그는 아군을 향해 총을 발사했을 터였다. 그것도 지휘관을 향해서.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손에 들고 있던 소총이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털썩.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부소초장과 김일병이 놀라서 달려와 그의 상태를 살폈지만 하중사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짙은 안개와 그 너머의 칠흑 같은 어둠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수많은 스님들이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웃고 있는 것 같았다. 내 놈 따위가 강하다고. 자신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주제에. 가엾은 중생이로다. 환청은 이제 조롱과 경멸이 되어 그의 영혼을 난도질했다. 그는 두 손으로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다. 그만. 그만해. 제발 그만. 그의 처절한 절규는 안개 속으로 무력하게 퍼져나갔다. 그의 오만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가 쌓아 올린 강철의 성벽은 허물어져 내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다.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공포와 죄책감의 심연 속으로 그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다. 하태진 중사는 그날 밤 근무에서 즉시 제외되었다. 총기 오발 시도라는 심각한 사안은 즉각 대대 지휘부에 보고되었다. 그는 무장 해제된 채 의무중대의 격리병실에 수용되었다. 창문은 두꺼운 철창으로 막혀 있었고 문은 밖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였다. 모든 것이 그를 잠재적 위험 인물로 규정하고 있었다. 새하얀 벽과 시트로 둘러싸인 작은 방 안에서 하중사는 홀로 남겨졌다. 극도의 혼란과 공포가 지나간 자리에는 텅 빈 무력감만이 남았다. 그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스님을 태운 멧돼지가 나타났고 귓가에서는 그를 조롱하는 환청이 끊임없이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정말로 미쳐버렸다고 생각했다. 군 생활은 이제 끝이었다. 어쩌면 남은 인생 전부를 정신병동에서 보내게 될지도 몰랐다.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나약함의 끝자락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무엇이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까? 그는 자신의 과거를, 군 생활을, 그리고 스스로를 강하다고 믿었던 순간들을 되짚어 올라갔다. 언제나 최고가 되어야 했다. 남들에게 얕보여서는 안 됐다. 약점은 곧 패배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자신을 강철 갑옷으로 둘러쌌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았다.
오직 복종과 통제만이 그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었다. 부하들을 몰아붙이고 그들의 고통을 외면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자신의 진급을 위해 그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이 강하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도 두려움이 많았다. 자신의 나약함을 들킬까봐, 남들에게 뒤처질까봐, 그래서 그는 더 오만하게 굴었고 더 잔인하게 행동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공포를 감추기 위해 타인을 짓밟는 것으로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다. 그리고 그의 기억은 자연스럽게 며칠 전 연병장의 그날로 향했다.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 스님들만 아니었다면, 그들의 위선적인 평온함이 자신의 심기를 건드리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떠넘기려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스님의 마지막 말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진정으로 강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는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자신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다스려 본 적이 없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고, 오만을 다스리지 못했고, 공포를 다스리지 못했다. 그는 그저 감정의 노예가 되어 폭주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폭주의 끝에서 파멸을 맞이한 것이다. 그 순간 그의 눈앞에 환영처럼 그날의 광경이 다시 펼쳐졌다. 이번에는 자신의 시점이 아니었다. 그는 마치 유체이탈이라도 한 것처럼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날의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경멸과 조롱이 가득한 눈으로 스님을 노려보는 자신의 모습. 일부러 음식을 쏟아버리고 비열하게 웃는 자신의 얼굴. 그리고 그는 보았다. 자신이 쏟아버린 그 음식을. 그것은 그냥 밥과 나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정성이었고 마음이었다. 고된 훈련으로 지친 군인들을 위로하고 싶었던 따뜻한 선이었다. 며칠 밤낮으로 재료를 다듬고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무거운 솥을 이고 지고 산길을 넘어 부대까지 찾아왔을 그들의 수고가 음식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그 순수한 마음을 한순간에 오만으로 짓밟아버린 것이다. 흙과 뒤범벅이 되어 나뒹구는 음식은 마치 처참하게 유린당한 선의의 시체처럼 보였다. 그는 왜 그토록 단순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까? 그들은 그저 고생한 젊은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 안에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도 종교적인 강요도 없었다. 오직 순수한 자비와 연민만이 존재했을 뿐이다. 그런데 자신은 그 자비와 연민을 총구보다 더 위험한 것이라 여기며 경계하고 모욕했다. 아! 그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나왔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다. 그는 침대에서 내려와 차가운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마치 그날의 주지 스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자신이 조롱했던 스님들의 따뜻한 태도와 그들의 공양.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인간이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강함이란 갑옷을 두르고 타인을 베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의 모든 갑옷을 벗어던지고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도 타인의 선의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용기라는 것을. 흐어워. 하태진 중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짐승의 울부짖음과도 같았다. 수십 년간 단단하게 굳어있던 오만의 껍질이 깨지고 그 안에서 여리고 상처받은 맨살이 드러나는 소리였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뜨거운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었고 참회의 눈물이었으며 너무나도 뒤늦게 찾아온 깨달음의 눈물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텅 빈 격리 병실 안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의 가장 나약하고 진실된 모습과 마주하고 있었다. 하태진 중사의 오열은 한참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모든 눈물과 감정의 응어리를 쏟아내고 난 뒤 그는 탈진한 상태로 바닥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신기하게도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환각이나 환청 없이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에게 면회객이 찾아왔다. 대대장이었다.
대대장은 아무 말 없이 하중사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하중사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한 상태였다. 불명의 저녁 혹은 그 이상의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 예상했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나? 대대장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얼굴이 많이 변했군. 하중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기거나 변명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지난밤 자신이 겪었던 모든 심경의 변화와 깨달음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스님들에게 저질렀던 무례한 행동, 그 이후 시작된 환각과 공포, 그리고 총기 오발 직전까지 갔던 상황과 자신의 어리석었던 오만함까지. 그의 고백에는 어떤 과장이나 자기 변호도 없었다. 오직 뼈아픈 자기 반성만이 담겨 있었다. 대대장은 모든 이야기를 묵묵히 들은 뒤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네가 총을 쏘려 했던 부소초장은 자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군.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로 이해하고 싶다고 했다. 김일병 역시 마찬가지고. 하중사는 놀라 눈을 들었다. 하지만 저는 명백히 군율을 어겼습니다.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물론 징계는 피할 수 없을 거다.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야. 하지만 나는 자네를 이대로 국문에서 내치고 싶지는 않다. 대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자네는 최고의 군인이 될 자질을 갖추고 있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지. 바로 사람이다. 군대는 기계 부품의 집합이 아니야.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목숨을 의지하는 곳이다. 부하를 소모품으로 여기는 지휘관은 절대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 그는 다시 하중사를 돌아보았다. 나는 자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싶다. 자네가 스스로 깨달았다고 하니 그 깨달음이 진짜인지 증명해 보일 기회를. 징계위원회는 며칠 뒤에 열렸다. 하중사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위원회의 처분을 기다렸다. 위원회는 그의 정상 참작 사유와 대대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영창 15일 및 보직 해임 후 부대 내 환경미와 담당이라는 이례적인 징계를 결정했다. 최전방 전투부대의 엘리트 중사에서 부대 내의 꾸준히를 도맡아 하는 관리병으로의 강등. 그것은 어찌 보면 불명의 전역보다 더 치욕스러운 처벌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하중사는 담담하게 그 결과를 받아들였다. 그는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자 속죄의 시간임을 알고 있었다. 영창에서의 15일은 그에게 온전한 자기 성찰의 시간이었다. 그는 좁은 공간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했다. 그리고 영창 출소 후 그는 매일 아침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 부대의 화장실을 청소하고 제초 작업을 하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를 동정하거나 혹은 비웃으며 수군거렸다. 한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세등등하던 하중사의 몰락은 좋은 구경거리이자 안주거리였다. 하지만 하중사는 그 어떤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그는 더 이상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의 태도는 서서히 부대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예전처럼 명령하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대신 훈련으로 지친 병사들에게 조용히 다가가 물을 건네거나 힘든 작업을 하는 이들을 말없이 도와주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병사들도 그의 진심 어린 변화를 느끼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김일병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그에게 다가와 쭈뼛거리며 말을 걸었다. 저 중사님, 괜찮으십니까? 하 중사는 걸레질을 멈추고 김일병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이제 중사 아니다. 그냥 하씨라고 불러. 아닙니다. 저에게는 영원히 하중사님이십니다. 김일병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초코파이였다. 그날 밤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고마워해야지. 자네가 아니었다면 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을 거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어색함과 미안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선 따뜻한 인간적인 교감이 흐르고 있었다. 하 중사는 그 순간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진정한 강함의 의미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계급장이나 완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타인과 마음을 나누는 데서 비롯되는 것임을. 그의 속죄와 성찰의 시간은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깊어지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살을 애는 듯한 겨울바람이 잦아들고 부대 곳곳에 응달에 쌓여있던 잔설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겨우내 앙상했던 나뭇가지 끝에는 파릇한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다. 하태진은 매일같이 부대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며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꼈다.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검게 그을리고 손마디는 굵어졌지만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편안하고 차분해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하태진 중사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계급도 직책도 없는 그저 하씨 혹은 태진이 형으로 불렸다. 처음에는 그를 멀리하던 병사들도 이제는 스스럼없이 다가와 말을 걸거나 농담을 건넸다. 그는 병사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상담사가 되기도 했고 때로는 굳은 일을 대신해주는 해결사가 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을 낮춤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얻었다. 그의 변화를 가장 놀랍게 지켜보는 것은 대대장이었다. 대대장은 종종 멀리서 묵묵히 제초 작업을 하는 하태진의 뒷모습을 바라보곤 했다. 한때 가장 날카롭고 위험했던 칼이 이제는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내는 단단한 대지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는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였다. 하태진은 부대 입구 근처 화단의 잡초를 뽑고 있었다. 그때 위병소 쪽이 소란스러워지며 익숙한 회색 승합차 한 대가 부대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본 순간 하태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스님들이었다. 지난 겨울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함께 가장 큰 깨달음을 주었던 바로 그 사찰의 스님들이었다. 주지 스님의 온화한 얼굴이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하태진은 저도 모르게 몸을 숨기려 했다. 아직 그들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얼굴로 그들을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손은 흑투성이인 채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스님들은 지난번처럼 연병장 한편에 자리를 잡고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음식이 아니었다. 향긋한 꽃차와 손수 만든 떡이었다. 봄을 맞아 장병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다시 부대를 찾아온 것이었다. 훈련이 없는 평일 오후였기에 많은 병사들이 휴식을 취하다가 스님들의 등장을 보고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스님들을 맞이했다. 그들은 공손하게 합장하며 인사를 건넸고 감사한 마음으로 차와 떡을 받아들었다. 부대 전체에 온화하고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하태진은 화단 뒤에 숨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교차했다. 이대로 도망칠까? 아니면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갈까? 그는 두려웠다. 스님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경멸하거나 혹은 지난번의 일을 언급하며 꾸짖을까봐 겁이 났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알고 있었다. 여기서 도망친다면 자신은 영원히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이것이 자신이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이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흑투성이 작업복 차림 그대로 그는 연병장을 가로질러 스님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주변의 병사들이 그를 알아보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주지 스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주지 스님은 병사들에게 차를 따라주다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하태진을 발견했다. 스님의 얼굴에 잠시 놀란 기색이 스치는 듯 했지만 이내 평소의 온화한 미소를 되찾았다. 스님은 마치 그가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그를 기다려 주었다. 마침내 하태진은 스님들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신의 더러운 작업화 끝만 내려다보았다. 침묵이 흘렀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자신과 스님만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같았다. 그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 나왔다. 저 스님. 그의 부름에 주지 스님이 따뜻한 찻잔을 하나 그에게 내밀었다. 목이 마를 텐데 차 한 잔 들게나. 하태진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찻잔을 든 채 천천히 스님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깊이, 아주 깊이 머리를 조아렸다. 그의 이마가 연병장의 차가운 흙바닥에 닿았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있었다. 제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주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병사들도 모두 숙연해졌다. 지난 겨울 오만하고 포악했던 하중사가 스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울림이었다. 주지 스님은 아무 말 없이 하태진의 머리 위로 손을 뻗었다. 그리고는 그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여 주었다. 그 손길은 너무나도 따뜻하고 자비로워서 하태진은 더 큰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마치 길을 잃었던 아이가 오랜 방황 끝에 어머니의 품에 안긴 것과도 같은 순간이었다. 하태진의 울음소리는 한동안 연병장에 낮게 울려 퍼졌다. 주지 스님은 그가 스스로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그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주변을 둘러쌌던 병사들은 어느새 조용히 흩어져 두 사람만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한 배려를 보였다. 따스한 봄볕이 하태진의 떨리는 어깨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하태진은 간신히 울음을 그치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 그리고 흙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투명해 보였다. 그는 스님을 올려다보았다. 스님의 얼굴에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미소 속에는 꾸짖음도 동정도 아닌 그저 있는 그대로의 그를 받아들여주는 깊은 이해와 포용이 담겨 있었다. 일어나게. 사내 대장부가 언제까지고 땅바닥에 코를 박고 있을 겐가. 스님의 말에 하태진은 쭈뼛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어쩔 줄 몰라 했다. 얼굴을 좀 보세. 쯧쯧, 이게 뭔가. 아주 엉망이구먼. 스님은 자신의 소매를 들어 하태진의 얼굴을 닦아주려 했다. 하태진은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아닙니다, 스님. 더러워집니다. 허허, 사람 얼굴보다 더러운 것이 세상에 또 있겠나. 스님은 개의치 않고 그의 얼굴에 묻은 흙과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 스스럼 없는 손길에 하태진은 또다시 울컥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금껏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토록 순수하고 조건 없는 보살핌을 받아본 기억이 없었다. 얼굴이 깨끗해지자 스님은 그의 손에 들린 찻잔을 가리켰다. 차는 마음에 드는가? 네. 정말 따뜻합니다. 찻잎은 지난 겨울 눈 속에서 혹한을 견뎌낸 것들이라네. 모진 추위를 이겨냈기에 그 향이 더욱 깊고 그윽한 법이지. 스님의 말은 차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동시에 하태진 자신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렸다.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견뎌낸 후에야 비로소 더 깊은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 같았다. 지난 몇 달간 많이 힘들었겠구먼. 아닙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제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 그것이면 되었네. 스님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넘어지는 것은 죄가 아니야. 넘어진 자리에 주저앉아 남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것이 진짜 죄지. 자네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으니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수행을 한 셈이야. 스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태진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그는 비로소 용서받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니, 용서보다 더 큰 이해받고 인정받았다는 충만함이 그의 영혼을 가득 채웠다. 그때 다른 젊은 스님이 떡이 담긴 접시를 들고 다가왔다. 쑥과 여러 가지 꽃잎으로 고운 색을 낸 화전이었다. 이것도 좀 먹어보게. 봄의 기운이 담겨 있어 심신을 맑게 해줄 걸세. 하태진은 잠시 망설였다. 자신이 과연 이토록 귀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자신이 없었다. 그런 그의 마음을 읽었다는 듯 주지 스님이 웃으며 말했다. 사양 말게. 이것은 우리가 자네에게 주는 것이 아니야. 자네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어낸 것일세. 자네의 그 용기 있는 참회에 대한 작은 보상이라고 생각하게나. 하태진은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다.
그는 두 손으로 공손하게 떡을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그 맛을 음미하며 한 입 베어 물었다. 입안 가득 향긋한 쑥 향과 은은한 단맛이 퍼져나갔다. 그는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기억이 없었다. 그것은 단순히 혀로 느끼는 맛이 아니었다.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느끼는 맛이었다. 화해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맛이었다. 그가 떡을 다 먹을 때까지 스님들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지켜봐 주었다. 그 침묵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 마침내 스님들이 떠날 시간이 되었다. 그들은 남은 차와 떡을 다른 병사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고 돌아갈 채비를 했다. 하태진은 다른 병사들과 함께 부대 정문까지 나와 그들을 배웅했다. 승합차에 오르기 전 주지 스님이 하태진을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따뜻했다. 군인님 잊지 말게.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자네가 들고 있는 저 총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자비와 사랑이라네. 스님은 그 말을 남기고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차에 올랐다. 차는 천천히 움직여 부대를 빠져나갔다. 하태진은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귓가에는 스님의 마지막 말이 잔잔하게 울리고 있었다. 멀리서 사찰의 위치를 알려주듯 맑고 청아한 종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듯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의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진짜 봄이 시작되고 있음을. 그의 마음속에도 스님이 말한 그 자비의 씨앗이 작게 싹을 틔우고 있었다.